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인 태평염전에 대해 미국이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게 확인됐습니다. 결국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의 충격이 필요한 게 아닌가. 특히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한국 최대 염전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한군이 낸 입장을 봤더니 제목이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 주장은 사실과 달라.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와 미국 너희가 틀렸어. 지금 미국과 지금 싸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관계를 놓고 좀 더 내용을 보면요. 강제 노동이나 인권 침해와는 무관하다. 태평양전 일부를 임차 계약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사건이다. 이런 입장문을 보면 정말 이런 안이란 인식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해명을 했을까? 뻔하게 인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들, 또 2023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실태조사에서도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게 팩트로 확인된 부분,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전남도가 조사를 한 내용에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임금 체불일 뿐이다. 제가 이 공소장, 저희가 지금 피해자 지원을 하니까 공소장과 그리고 판결문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무려 제명이 15개예요. 근로기준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협박도 있고 강요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 복지법 위반,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범죄가 다 총망라한 진짜 인권 침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임금 체불밖에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뭔가 이 피해를 축소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한군이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말씀하신 혐의가 15개라고 한 게 이 판결. 네,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혐의가 한 페이지를 거의 가득 채웠는데. 네네네. 15개 범죄로 기소가 됐고 징역 5년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가 됐다라는 거를 만약에 신한군이 파악했다면 과연 이런 설명 자료를 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까 또 김종수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이런 피해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기업이 금수 조치됐을 때는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이런 지자체가 지금 이 피해자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민간단체에서 지금 구호를 하고 있어요. 예, 정부랑 지자체에서 피해 회복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실상 변호사로서 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에 대한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저희도 무료로 당연히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법률 대응 비용도 정부랑 지자체에서 전혀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만약에 2014년, 2021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해수부, 전남도, 신한군이 이렇게 발빠르게 공동으로 만약에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이 문제의 근절을 위해서 대응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업의 금수 조치에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만큼 정말 피해자의 어떤 회복과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근절에 대해서도 정말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다른 데 가서도 천덕거리만 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여기 염전에 와서 소금 생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난 1월 소금 생산을 쉬는 시기지만 지저분한 화장실이 딸린 염전 노동자 숙소엔 박영근 씨 동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취재진에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기 급급했습니다. 배달한다. 안 오라고, 저희가 빨리 가지라고.
전남도경이 추가 조사를 위해 섬 밖으로 데리고 나온 이들 중 2명을 최근 다시 만났습니다.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뭐 일을 못한다고 뭐 어쩌고 하고 뭐 그때 소금사 그런 걸로 때리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불안하고 그래서 일을 해. 또 언제 또 때릴지 모르니까. 21년도에 또 새로운 탈출자 박영근님 7년 동안 착취당하시고 탈출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22년 초에 신안을 직접 몇 번 찾아갔어요. 근데 그 박영근 씨가 탈출한 그 열악한 숙소에 뭐 판결문에는 뭐 거의 뭐 배변을 하기 힘들 정도라고 판결문에서 인정한 그 열악한 숙소에 동료들이 더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사기관이 항상 하는 얘기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분리할 수가 없다. 근데 사실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잖아요. 피해자가 어떤 정확한 의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야기하고 나서 또다시 그 가해자 염주와 같은 공간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강하게 되게 요청을 했죠. 피해자랑 가해자 분리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분리를 해야 된다. 분리가 됐다면 그 분리된 이후부터는 국가랑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그분이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그때까지 이걸 방치했던 국가랑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프로그램을 국가랑 지자체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결국 민간단체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또 한 분이 사망하는, 건강이 악화돼서 사망하는 일도 있고, 또 여러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워낙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된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돌이켜 보면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실제 2014년도에 분리됐던 분이 다시 전전하다가 다시 섬에 들어가서 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결국에는 국가가 피해자를 정말 10년, 2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다시는 이런 곳에 유입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한번 김종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미 국무부가 인정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영웅상 수상자로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염전 피해자들, 뭐 최소한 가까운 사례로 한다면 21년도 처벌받은 사례의 경우에 이게 신안군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임금 체불인 건지 아니면 강제 노동인 건지 국제적 기준은 뭡니까? 저는 미국이 이번에 판단을 할 때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자기의 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비준을 한 강제노동 협약이 있어요. 그 협약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협약에서 강제노동을 처벌의 위협으로 어떤 노동을 강요하거나 자발적이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경우를 이제 강제노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 지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열악한 노동 어떤 생활 환경, 장시간의 노동, 임금 유보나 공제, 그 다음에 신분증을 압수한다든지 어떤 채무 예속에 이제 둔다든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폭행 협박이라든지 또 취약성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표를 사실 뒀거든요. 근데 이 지표에 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다 해당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근데 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노동 협약에 따른 강제노동이 맞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에 이미 개선 조치로 현재 수출되는 소금은 강제노동과 무관하다. 선을 그었고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태평염전을 일부만 임대한 임차인과 근로자 사이의 임금 체불일 뿐이다. 작년에 실태조사에서는 뭐 폭력과 착취가 없었다. 이게 좀 해결된 상태인 건가요? 작년에 실태조사에 대해서 사실상 공개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전남도가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실제로 어떤 정도의 수준의 전수조사를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전수조사 결과가 어떤 부분이 확인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러다가 갑자기 내년도에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한 5년 10년 착취됐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신뢰 문제가 아니라 전남도와 해수부
국가의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이런 신속한 답변, 신속한 해명은 되게 섣부르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건 너무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2014년에도 없다고 하고 다 장담했는데 2021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근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답변이 나오는 거를 뛰어넘어서 한 건도 없었는데 미국이 왜 그랬어? 다 과거의 문제인데 왜 이제서 그랬어? 라고 하는 태도는 되게 섣부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벽에 도망갔다가 더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들어맞지. 바닷물 보다가 사람 뒤에 안 묻었길래 기회다 하면서 내가 나왔지. 산으로 막 튀지. SBS에서도 과거에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2022년하고 2023년에 전남도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나중에 이제 늦게 공개된 걸 보고서를 보면 이게 한계가 많았다. 조사원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주랑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조사가 됐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지금 메모를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조사된 그 사람 중에 40%가 장애 의심이고요. 60%가 직업 속에서 이제 왔는데 선불금이나 임금 공제 선불금을 내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동의 자유가 없다라고 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인권 침해가 없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전남도의 실태 조사로만 봐도 2022년, 23년, 2024년 건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것만 봐도 사실은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염전 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이 39%, 전체 평균의 8배입니다. 학력은 초졸 이하 53%, 중졸 이하 66%로 취약한데 하루 평균 14시간 반, 주 6.5일 근무에 주 94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의 60%가 안 되는 평균 212만 원을 받았습니다.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이는 단 한 명도 없고 상당수가 4대 보험이나 연차 휴가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 경험률이 20%나 됐지만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대였습니다. 통장 갈취와 폭행, 성범죄 등 인권 침해 경험률도 21%에 달했습니다. 언론에서 이 염전 착취 문제에 침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염전에 대해서 인권 피해 사실을 보도할 때마다 사실 지역 혐오, 지역주의적인 댓글들이 너무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그런 댓글을 좀 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 신안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중앙장애인권익5기관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지도를 보고 뭔가 특산품 그런 뭐 전국에 있는 특산품 지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학대 지도입니다. 학대. 그래서 전국에 정말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이게 주요 사건만이거든요. 주요 사건들만 찍어보면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빼곡하게 학대 피해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4년도에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 이제 시민들이 각성을 한 거죠. 아, 이게 범죄구나. 아, 옆에 타이어 가게에 어떤 좀 약간 뭔가 대응을 잘 못하는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뭔가 사장님이 막 되게 막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이후로 신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으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보도 관련돼서 염전 기업인 금수 조치된 태평염전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잘못한 염전 임차인의 경우엔 바로 계약을 이제 끊었고 각종 계약 조항을 인권 보장을 위해 변경했다. 그리고 노동자 숙소 건립 등 재발 방지 조치도 이행 중이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 어떤 현재 민형사상 책임을 진 게 없다. 그러므로 염전 착취와 관련된 방치, 연루 이런 거는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무관하다. 우리나라 법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고용한 사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임차를 줬을 뿐이야. 임차인이 고용한 노동자를 가지고 왜 우리한테 문제를 삼아.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고 기존의 테두리 내에서의 해석이죠.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내에서는.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급망 자체에 대해서 내가 왜냐하면 태평염전이 땅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임차를 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태평염전의 해명은 이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공급망 실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예. 한국법은 피할 수 있지만 이제는 미국법 그리고 EU법 그다음에 한국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소금이랑 한국 소금이랑 대결을 하는데 한국 소금 왜 이렇게 싼 거야? 너무 싸다.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 소금은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겠지만 그런 거 말고도 이런 식의 강제 노동을 하니까 이렇게 싼 소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면 아마 그렇게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요구하는 바가 과거에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진화되고 있고 더 책임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죠. 수출을 하려면 수출 안 하고 그냥 한국에서만 파면 모르겠지만 수출을 하려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수출을 하려면 그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급망 실사와 관련한 법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한국 내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만들었어. 이런 변명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70-80%가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고 기업들이 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EU법도 만들어지고 미국, 멕시코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응하는 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